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의 3프로TV 다들 아시죠? 경제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각자 한국 시장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간을 도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대선이 있고 그리고 그 대선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후보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고하는 것도 투자에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그리고 코인 시장을 막을 수 없으니 코인 시장을 이제 활성화해서 해외 유출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전반적인 소감은 역시 그 대선 후보들은 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에 대한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준비가 된 부분들이겠죠. 그냥 준비 없이 나오지 못하니까요. 자, 먼저 이제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공매도 기능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공매도는 폐지를 하는 것보다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되 일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뭐 주가 조작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거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오 시장의 움직임도 보시면 이게 진짜 막말로 엉망이잖아요. 그쵸? 시장 끝나고 뭐 유증 공시 올리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급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못하는 거죠. 시장이 끝나고 공시해서 이걸 아는 사람만 먼저 던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금감원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 부당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치를 안 한다. 금감원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개인이 만약에 한 주씩 단주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그 정도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금감원이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추가했냐면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했나?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조직은 잘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금감원이 이러한 어떤 제재가 강화되고 인력을 보충한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인력을 많이 배치하면은 다 모니터링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배치하게 돼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잡아낸다. 그러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세력들의 패턴 변화인 거죠.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 분석이나 패턴들이 바뀌어서 저 역시도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 비중 확대라고 했습니다. 국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코스피.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 연금이요. 이제 국내 주식으로 그 비중을 늘려야 된다.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이 높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박스를 갔던 건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 박스가 갔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잠깐 뒤에 말씀드리고 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성적이 꽤 좋아요. 2019년도에는요. 11%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때 9.8%인가 냈어요. 거의 10% 가까이.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지금 8%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 어땠나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 연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했거나 계속적으로 늘려나갔다고 하면 이 8% 수익률보다는 뭐 더 낮은 수익률로 기록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해외 주식 자산도 있거든요. 해외 주식이 선방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방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 운용사가 운용을 참 잘합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이제 국내 주식 가져갈 땐 가져가고 또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릴 땐 또 늘려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에요. 한국 시장이요. 이 저출산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래 국민연금이라는 건 당장 수익 내고 당장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수익 낸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미래적인 어떤 가치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저출산이라는 이런 벽에 이제 가로막힐 경우에는 어떤 다른 신흥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적인 가치를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 뭐 3년, 최근 3년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꾸준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좋았어요. 한국 증시가 어려울 때도 개입을 해서 받쳐준 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 비중을 놀린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쪽 전략 방향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그거예요. 무조건 이런 거를 막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비중을 넣어라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한국 증시가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는 거죠. 저평가. 자, 그럼 제가 이 저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가 정말 저평가가 돼 있는가? 자, 보시면 코스피 차트인데요. 한국 증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한 2000포인트에서 얼마 못 유지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한 1500, 뭐 1600 이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 사실은 크게 오른 적이나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을 보면요. 어떤 흐름이죠? 이 긴 시간의 흐름과 침묵을 깨고 이제서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주.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이때 주목을 받았던 수치가 아무런 변화 없이 거의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면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국 증시가 왜 나름대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옆으로 갔을까?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 이유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외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단이 주는 압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다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중인데 지금 휴전을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서 기업들을 뭐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갖고 갈 만한 여건이 못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수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맞지만 이 대외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 브렉시트가 뭐 선언했으면은 주가가 박살나거나 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로 핵 개발하거나 미사일로 도발할 경우에는 주가가 또 떨어지거나 뭐 이러한 리스크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또 중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헝다 리스크 뭐 이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또 미국도 뭐 중국과 무역 전쟁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서 그때도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가파른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10년 만에 이런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깨고 지금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조정받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이제 2차 파동 갈 수 있냐면 이제 세계 경제가 안정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도 지금 대립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군사 도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양국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고용률도 다시 올려야 되고 금리 인상도 하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숨고르기라고 하죠. 숨고르기 그리고 진정하는 이런 국면을 보이게 되면은 아마도 증시는 여기서 다시 이제 매출을 회복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5,000포인트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건데 뭐 단기로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앞선 조건을 우리가 좀 리스크를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인구가 1억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억 인구를 가야 됩니다. 일본처럼. 또 중국도 내수 경제로 간다고 하죠.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경제가 돌아가서 회사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 회사들이 지금 해외로 수출만 해야 되잖아요. 또 물건을 수입만 해야 되고. 그러면 해외의 이제 환율이나 또는 이제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면으로 받는단 말이죠. 근데 한국 자체에서 수요, 내수 시장에서 버티고 성장할 수 있고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존도가 낮춰지는 거예요. 이러면 경쟁력이 생기죠. 경쟁력이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앞선 내용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 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GDP가요. 한국이 세계 10위입니다. 군사력도 꽤 높은 위치에 포지션에 돼 있어요. 경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경제 국가입니다. 개발도상국 벗어났죠. 근데 벗어날만 하죠.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 주는 혜택이 있는데 뭐 벗어날만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10위권인데 뭐 그렇죠. 10위권이기 때문에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강국이요. 강국이라서 이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된 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에서 이제 시가총액이나 주식시장이에요. 세계 주식시장이 55%의 거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미국이. 그 다음이 뭐 일본이고 뭐 다른 뭐 저기 독일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요만해요. 이 수치가 얼마였더라? 뭐 되게 작아요. 아무튼 되게 작은데 이 수치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12국가인데 조금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일 거예요. 그 안팎인데 2% 정도의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자랑은 아니죠.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 3% 그죠?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3%라든지 뭐 이렇게 4% 정도만 뛰어도 시가총액이 2배로 가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한국 시장이?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 앞에 있는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리스크 때문에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게 한국 증시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주들도 뭐 그렇게 계속 장난치면서 주가 올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검열이 확실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면서 바이오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뭐합니까? 머리 아프지. 아무튼 박셀바이오 뭐 최근에 일동제약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한국 BNC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은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코인 시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대세를 막을 수 없다.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본시장이 형성됐는데 이것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제로 막으려고 했다 실패했죠. 한국도. 자, 아무튼 이제 이 가상화폐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것을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은연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 이제 정부에서도 이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흘렸습니다. 일부러 흘렸는지 아니면 뭐 그닥 비밀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대부분은 그냥 코인 시장도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런 정보가 이미 샜다는 건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한국 코인 시장이요. 그쪽으로 매집이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서 이거를 흘림으로써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이야기가 돌면 이미 뒤에서 정보는 다 돌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한 2개월 전인가요?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보라코인 포함해갖고 이 움직임이 해외 코인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얘 플레이뎁도 우리나라 코인인데 한국형 코인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 그 주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세력주의 특징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보시면 이 가격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1,000원대.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 지지선 보이시죠? 여기 한 1,600원대. 네, 1,600원대. 이거 그려드려야겠네요. 1,600원대. 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인가요? 한 4,200원? 이런 가격 유지. 이러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봤던 세력주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국내 주식에 있던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 국내 이 코인 개발되면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집하고 할 만하죠.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코인 시장은요. 죽기에는 일러요. 왜냐면 이게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코인 시장은 죽는다라고 그땐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뭐냐면 자, 국민들이 다 코인을 투자합니다. 근데 코인이 갑자기 10원짜리가 2,000원이 돼요. 코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고 여기에 다 베팅을 하죠.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폭락할 때 어떻게 폭락해요? 막 100원이 되는 거예요. 코인이. 그럼 한국 사람들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발되는 거죠.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해야죠. 어떤 조치가 될까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상한 제도를 진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 코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선 제한적으로 되고 이것도 이제 금융법 위반으로 되게 되면 작전을 걸었거나 이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세력에 대해서 이제 조사나 그렇죠. 엄벌이 취해지겠죠. 이때 되면 제한적인 거.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없다라는 건요. 이게 세력들한테 완전 노다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요. 완전 노다지인데 아직 덜 해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얼마 전에 비트코인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오른 것만큼 뭐 해먹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거죠. 이전에는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코인들이 잠깐 급등해서 막 순식간에 100배를 막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마이너스 90% 하락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요건 좀 규모가 작은 세력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2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제 하루에 뭐 거래 대금이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움직임이 오늘 없잖아요. 플레이대. 움직임이 없는데 거래 대금 얼마입니까? 지금 900억이에요. 900억.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국내가 아니에요. 국내가 아니고 이건 글로벌 A급 세력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럼 이 900억짜리가 여기서 올랐을 때 얼마나 터졌을까요? 거래 대금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규모가 막 터졌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유망하다라는 게 비트코인 자체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그 세력들의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요거를 가만 냅둘 리가 없어요. 이미 안 냅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안 냅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없는 곳에서 바이오 시장도 10배로 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장도 10배로 올리는데 코인은 아무런 규제도 없고 상한 제도도 없는데 얼마큼 더 올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히 아무런 제한이 없이 마음껏 놀아라 이거예요. 마음껏 놀아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기도 쉽진 않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도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이게 규제가 본격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폭락이 엄청나게 나오면 이때 국민들의 동의가 생겨요. 야 봐라 내 코인 저기 당했다. 내 코인 저기 하락했다.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청원이 올라간다던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국민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정부가 이때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폭락이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바이오주 크게 올랐던 것처럼 마이너스 80% 또는 막 원금 사라진 거 그냥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되고 초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의 시나리오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이 상황까지 가야 돼요. 그럼 지금은 이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직은 하락을 좀 버틸만한 구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피해를 보진 않았어요. 우리 2017년도 때는 뜨거웠잖아요. 이땐 피해자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악질 세력들이에요.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근데 뭐 아주 구체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뭐 세금을 먹인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조금씩 들어갔죠. 어떨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분명한 규제와 명분과 그리고 한국형 코인, 정부에서 발행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코인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그때는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면을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뭐 한국 코스피 5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이런 걸 실현 가능성. 근데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어떤 그림이 이미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 그래요. 그림이 이미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부 측에서 가상화폐를 이미 만드는 것도 이미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여러모로 다 비트코인이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오늘 부동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스피치를 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술술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한 부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왜 못 올랐는지. 그럼 오르기 위한 조건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도 약간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결과는 나와봐야 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의 저런 디테일한 이야기, 어쨌든 후보를 떠나서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의 저런 이야기를,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속속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에서 주최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경제적인 토크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뭐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느끼는 바가 있고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죠. 네, 우리는 항상 주식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제 화살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 이걸 봐야 돼요. 단순한 어떤 말 한마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괜히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또 세력들이 매집을 미리 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